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금쪽 같은 자녀에게 잘 증여하는 방법은? 절세하는 증여 설계. 김 사장은 젊어서부터 사업에만 매진했고 이제는 번듯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40을 넘긴 나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딸아이를 얻었다. 그는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산의 일부를 아이 몫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현명한 부모가 되려면 미리부터 계획한다. 증여는 전혀 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부간의 증여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월등히 많다. 이는 세대 간 원활한 부의 이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므로 최초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5천만 원 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다시 증여할 수 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한다.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을 때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여러 차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면 해당 재산과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또 증여세가 나온다. 앞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대신해서 납부해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 그 납부 금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및 증여에 관련한 기타 부대 비용의 증여세,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할인료 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까지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및 등기 이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는 이러한 부대 비용을 부동산 증여와 함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다니?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김 사장은 소유 중인 여분의 아파트를 결혼할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도 함께 이전하려고 한다. 김 사장은 이와 같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담당 세무사에게 증여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세금 아빠가 낼게.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그 증여재산과 함께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인수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처럼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세법은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의 사례와 같이 대출금이 포함된 아파트를 이전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보다 엄격히 말하면 아파트 평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아버지는 자신의 채무를 아들에게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액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이다. 증여 시에는 10%에서 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순수증여, 부분 전체 재산 마이너스 채무 인수에게는 10%에서 50%의 증여세 세율을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하여는 6%에서 45%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므로 단순 세율 비교에서도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한 지 오래된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순 증여가 부담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채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는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도 당해 채무가 채무부 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존재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부담부 증여로 인정된다. 사후 관리에 주의한다. 부담부 증여는 국세청이 채무를 실제로 수증자가 인수하였는지를 사후 관리하고 있다. 일정 기한이 지나거나 은행 부채를 상환한 이후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소명하라고 요청한다. 만약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재산과 채무를 이전받았으나 그 채무액을 증여자의 아버지가 수증자의 아들을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면 그 상환한 채무는 또 다른 증여로 보아 별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재산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부모가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의 조건. 채무 부담이 당초 증여자의 것일 것,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채무를 갚을 것.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주택자금으로 활용해도 되나요? 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증여 여부 판단. 김 사장은 최근 신문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기사를 읽고 해외 유학 중인 대학생 딸이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다 문득 적지 않은 유학자금을 송금했는데 어디까지가 순수하게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정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특히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학자금, 유학비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과연 이러한 자금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설령 미성년자가 아닐지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달리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가 교육비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의 학자금이나 유학 경비를 보조해 주었을 때 조부에게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 손자 손녀의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손자녀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자 손녀의 부모가 질병, 장애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그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질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양 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예금 적금을 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주택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아 보편타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1년 학자금이 1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2억 원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보편타당한 금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당 부분은 증여성 자금으로 과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이나 판례에서는 교육비 생활비의 한도 금액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육비, 생활비와 관련하여 조세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결혼자금, 학자금, 생활비의 증여 기준은 결혼자금 축의금 부의금도 증여인가요? 결혼자금의 증여 여부 판단. 김 사장은 딸아이의 결혼 준비로 예물과 혼수 등을 알아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떠나보낼 딸아이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결혼 준비를 손수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고급승 용차를 한 대 사줄까?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을까? 과연 결혼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라는 여러 의문이 남는데 웨딩, 자녀의 결혼 자금 설마 이것도 증여인가?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부모가 예단 예물 및 혼수 등을 준비하여
원활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 온 결혼 풍습이다. 따라서 새 법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지급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풍속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전세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미혼 남성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사실상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인 미혼 남성이 결혼자금과 전세자금을 자기의 힘으로 마련하기에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 부모로부터 도움받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과연 결혼자금은 얼마까지 지원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 결혼자금의 증여성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상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 등 일체의 결혼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결혼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수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에 하나며 이를 초과하는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의 혼수는 그 자체가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결혼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가사용품 등의 구입 외에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차량 취득 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응마음을 담아 전하는 축의금과 부의금도 과세되나? 친인척 및 지인이 결혼하거나 사망하면 지출하는 축의금과 부의금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풍습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금액이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까지가 증여세로 문제되지 않는 금액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은 20만원 미만의 축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세법은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별로 50만원까지의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축의금, 부의금이 눈에 띄는 거액일 때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하는데도 세금 문제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문제. 김 사장의 부인은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과 이혼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현재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할 생각이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하게 될 때 이혼 사유를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게다가 여차하면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은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동반한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재산 형성은 부부 중 한 사람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위자료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혼으로 지급받은 분할재산 및 위자료, 과연 증여세 문제는 없나? 재산 분할의 실질은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며 이혼을 사유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부부의 재산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여 자신의 재산에 해당하는 지분을 자신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이혼 조정 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거나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했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거짓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혼인 파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세법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역시 증여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혼에 의하여 위자료로 지급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는 법원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하거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채무다.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다시 말해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혼에 의하여 위자료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에 유의한다. 결국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자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 부모 자식 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김 사장은 몇 해 전 어머니가 임대 중이던 아파트 한 채를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총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거래대금의 지급 사실을 적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 사장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부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일단 매매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대가 없이 물건 등을 증여하는 일이 일반적이며 오히려 대가를 주고받는 일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세법은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가족 간 증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했을 때만 비로소 매매로 인정해준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세금이 적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짓으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세법상 고육지책 중 하나가 바로 부부, 부모 자식 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부부의 범위에는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제자매 또는 기타 친족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데 이는 그 긴밀함이나 이해관계의 일치 정도가 배우자나 부모와 자식 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증여 추정의 대상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때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그 대상에서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거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 것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를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거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인정한다. 일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 이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3. 상속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4. 재산 취득을 위해 소유 재산의 처분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그러나 막상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증여세를 또 낸다고? 증여재산의 반환, 알고 하면 이득 모르고 하면 손해. 김 사장은 어여쁜 손녀들을 위해 딸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손녀들이 장성한 때에 요긴하게 쓰겠다고 딸에게 굳게 다짐받았으나 최근 딸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상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 사장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와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전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하는데 내 건물이야. 증여재산의 반환은 당초에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해야 인정된다. 김 사장의 예처럼 증여 후 어떤 이유로 증여재산을 다시 되돌려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의 반환은 당초에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받아야 한다. 아무리 가치가 동등한 재산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과 동일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였다면 증여세가 취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증여로 모아 반환하는 재산에 대하여 오히려 또 증여세가 부과될 있다는 것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받은 후 토지를 돌려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금전의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금전 현금이라면 증여재산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금전의 반환에 대해 다시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또 한 번 부과한다. 이는 현금의 증여와 그 반환에 대해서는 그 사실 내용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이다. 증여재산을 되돌려 주었을 뿐인데 왜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증여재산이 반환되면 결국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도 취소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증여재산의 반환 기간이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만일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하여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하는 납세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누락하였다가 증여가 포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재산을 반환해버릴 것이며 증여가 포착되지 않으면 의도한 대로 증여세를 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은 납세자가 증여재산의 반환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반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과세 문제.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때라면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할 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면 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할 때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게 된다.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어쩌나? 부동산과 주식 및 예금의 명의신탁. 김 사장은 얼마 전 자녀에게 조그마한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조사 통보를 받고 덜컥 겁이 났다. 딸에게 증여한 것뿐 아니라 자신 소유 상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둔 것도 탈로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핏 듣기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명의신탁이란 등기부등본과 같은 형식적인 곳에만 명의자가 소유자로 표시될 뿐 실질적인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실소유자 신탁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실소유자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 도피, 각종 조세 회피, 비자금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실정이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의할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차명예금과는 달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차명주식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증여로 본다. 차명주식, 다시 말해 주식을 새로 매수한 후에 주주명부를 변경하지 않고 전 소유자의 명의로 그대로 두거나 제3자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처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입증이 매우 어려워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차명 예금은 예금 명의자가 실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비자금이나 재산 이익을 위해 타인 명의의 차명 예금이 활용되는 일이 많다.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가 예금주에게 해당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차명 예금의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세법은 차명 예금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차명 예금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외에 최근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실명제법상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